자, 이게 사츠마오리 시절의 선동인데 현재 호구를 찾는 작업이 서학개미 환율 선동이라고 했죠. 그럼 거기에 MBC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거기에 맞장서고 있고, 그리고 조선일보 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요즘 표적 찍기가 많기 때문에 환율 돈 풀어서 한다 이 이야기를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이게 검열의 힘인 거죠. 자, 아마 이재명 행정부는 이걸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인선들 보면요. 민주노총 민변 인선들이고요. 이재명 변호사들이 민변 출신이 상당합니다. 민주당 인맥들도 민변들이고요. 민변 참여연대 사회주의 진영이죠. 민변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간첩 혐의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2018년 문재인 시절 때부터 민변 파워가 강력해졌죠. 진선미, 박원순 전부 민변 출신들입니다. 박주민 요 사람도 민변 출신이에요. 그리고 2021년 민변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발 사회주의 전진 이거는요. 이거 한 번씩 보일 거예요. 이 금속노조발로 민주노총 장악한 게 이 양경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부터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이죠. 뭐 보통 간첩들 시간 끌기 재판 이런 것들 이재명 방식을 쓰는 건데 재판 지연 전략, 수사 절차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민변들이 붙는 거예요. 간첩 사건에 누가 변호를 하지? 민변이 붙어요.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요직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써요. 2016년 이거에 대해서 간첩 옹호라는 발언을 벌금으로 끌어낸 다음에 활동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현재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혔죠. 열심히. 그리고 거기에 민변 출신들도 상당 부분 들어갔고요. 민변 출신 약진, 요직 곳곳에 분포 요런 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럼 민변들이 주로 하던 게 뭐냐? 간첩 처벌 시간 끈기. 바라는 건 사회주의화니까. 박주민 민변 출신이죠. 맘단이 당선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화처럼 서울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럼 얘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모델이 뭘까?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으나 좌파 지지자들만 저게 가짜다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쪽은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그럼 이쪽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차베스요, 차베스. 옛날부터 2020년부터 하는 거. 이재명 차베스와 많이 닮았다. 이재명 남 포퓰리스트 아니다. 딱 이해하는데 희망하는 게 남미 모델이죠. 김민웅의 혁명적 돈풀기. 김민석의 형입니다. 그리고 하는 거. 이재명 대법관 30명으로 준원, 차베스 대법관 32명으로 중면. 국민주권정부. 저는 이걸 국민숙청정부라고 부릅니다. 차베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국민추천받아 장차관 임명, 차베스 국민추천인사, 이재명 대형마트 공유의 강제휴업, 차베스 대형마트 규제 및 탄압. 즉, 이 성공 모델을 따라서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김민석의 형, 김민웅, 사법주권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차베스 혁명이 일어났던 베네수엘라가 사법개혁의 좋은 모델이다. 즉,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웃긴 게 있잖아요. 이거 진의 자식 지금 미국에 시민권 신청해놨습니다. 시민권 신청해놓고 매국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지향하는 게 지금 베네수엘라 모델인데 애초에 탈국가주의자들이 매국 어쩌고 저쩌고 국가가 없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매국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웃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매국이라고 좌파는 매국이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좌파는 국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얘들은 애국심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방식이지. 쟤들이 입에서 애국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냐? 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잡은 건데 172%입니다. 그럼 이전에 뭐였는데? 2021년 3000%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죠. 자, 그럼 민노총의 깃발이 뭐냐? 얘들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가져온 겁니다. 요거 가져온 거예요. 남미 공산주의 청년 동맹 로고. 이게 뭐
쿠바발입니다. 쿠바발. 그 쿠바가 한창 기반이 있을 때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 뭐 이렇게 노조편향 부식해 하면서 지금 장관까지 진출했거든요. 얘들 공공기관에 쏙쏙들이 박혀 있어서 돈 잘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단계 앞서 대비해보죠. 제 거 보는 이유가 언론이 떠들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리스크를 대비해보자니까. 차베스 혁명 모델이 볼레바르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얘들은 남미 사회주의 중심 혁명해서 이 수크레라는 걸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남미 동맹을 만들었어요. 이거 동아시아 공동체잖아. 뭐 중남미 지역 단일 결제 시스템 수크레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 돌려서 가상 통화를 만들어가지고 수크레를 받고 무역 상대방에게 받은 수크레의 정해진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로 인출할 수 있다. 요런 걸 만들었습니다.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야겠다는 거죠. 중국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다? CBDC. 중국이 지금 현재 CBDC 금매입을 빡세게 하고 있는데 아시아 진보 연대 화폐 통화를 만들겠다. 저기에 캄보디아 들어가 있는 거고 베트남 들어가 있는 거고 인도가 거기에 끼일지 안 끼일지 모르겠지만 저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 저 에너지 결제하고 있는 거 위안화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위안화 국제화해서 화폐 전쟁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겠다.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 모델이 중국의 화폐 결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걸 위해서 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외국의 금보관도 맡겼다. 니들한테 돌려받지도 못할 것 같은 금을 왜 맡기냐. 그리고 러우 전쟁 터진 이후에 중국이 골드러시 금을 엄청 샀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지금 현재 금값 떨어지고 있는데 금거래 세금 혜택 전면 폐지하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되어가지고 금값이 떨어집니다. 이거 개소리로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건 왜 하고 있냐? 각국에서 불법 채굴하고 있거든요. 금. 그리고 우라늄 또 밀수하려고 또 이제 우라늄 결제하다가 걸렸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뻥카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러시아도 전쟁 일으키기 전에 한 2019년쯤에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축적해가지고 그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뻥카로 봅니다. 이거 뭐 금광 발견됐다. 즉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행정부는 절대 돈을 뿌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전 세계 불어닥치는 우파 혁명이 뭐냐? 난민 반대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잡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행정부가 화폐 가치를 잡은 것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 성공이다가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좌파 진영의 몰락을 의미해요.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공영방송 KBS 2019년에 장악을 했고요. 승진자 모두 민주노총. 그 2024년 MBC도 장악했습니다. 직원 42%가 간부, 민노총 노조가 승자 독식.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아르헨티나 밀레입니다. 2023년 12월에 당선되어가지고 2024년 4월쯤부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현재 31.3%고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200%대에서 현재 31%대로 감소를 했고 2018년 이후 최소 단위입니다.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어쨌죠? 강도도 아르헨티나 페소를 거부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격하는데 11월 중간선거까지 대승으로 이겨버렸네. 트럼프까지 등에 오른 밀레이 전기톱 개혁. 아르헨티나 주식과 채권이 폭등했습니다. 건강한 폭등이죠. 너네들이 정상화한다고? 최대한 MBC고 KBS고 민주노총이 장악한 곳에서 아르헨티나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1개월 뭐 이런 하거든요. 9월 23일입니다. 9월 기사들이에요. 9월 기사들. 경제 침체 위기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하는 게 전부 9월 기사들입니다. 결국 중간선거까지 확실하게 이겨버렸죠. 11월에.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돈 뿌리는 걸 돈 뿌려서 이런 꼬라지가 났다는 거 절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미처럼 위안화를 중심으로 아시아 수크레 통화구역을 만들고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적극 협력, 호응, 동조를 하고 있는 거고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경험치를 얻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한국 주식시장은 순진한 호구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20, 30대를 자극해서 수익률이 낮다로 감정 선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20, 30대들은 생각보다 건실한 미국 주식 투자를 쌓아가고 있어요. 위험한 한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폐 가치를 알고 신용등급을 압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화폐와 미국 주식을 삽니다. 바이 앤 딥이 이거죠.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는 이 바이 앤 딥을 사면 되는 겁니다. 한국 주식과 다른 신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을 사면 되는 거예요. 유달리 MZ 세대들의, 전 세계 MZ 청년 세대의 특징인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운동을 많이 해요. 연애도 줄이고 쾌락주의와는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전 세계 자영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얘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와인 사업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알아요. 화폐 탈출하고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과 각종 부채들을 떠넘기기 위한 호구를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에 국민연금과 국채까지 쓰인 거고, 즉 이건 공격입니다. 20, 30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금융이나 권모술수에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만 하던 사람들, 공부만 하던 사람들, 공대생과 너드형. 이런 것도 공격해 보려는 겁니다. 왜냐면 퐁퐁을 이쪽이 당하잖아. 퐁퐁을. 설거지남이 이쪽이 당하잖아. 자, 이걸 국내 주식으로 끌어오기 위한 현황입니다. 서학개미 열풍지속, 거주자 대외금융자산 증권투자 역대 최대. 이거를 뭐다? 국내 주식으로 끌어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MZ 세대들이니까. 자, 이런 방식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사치마와리 시절의 수작질인데 증권가에 원래 이런 방식들로 쓰던 거였어요. 이 수작질에 대한 프레임을 크게 보면 원래 제가 홍보계열 출신이에요. 피아조.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왁구를 짠다고 합니다. 프레임 작업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자극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강아지에게 외부 자극으로 혼란을 주듯이 목적은 혼란을 주는 거지 다른 특별한 이 기사 하나로 모든 걸 이루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주식은 수익률이 높다.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혼란을 주는 원초적 자극. 주식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 한국 주식 뭔데 하세요? 아유, 왜 어려운 미국 주식 먼저 하려고 해? 이게 1번. 두 번째, 남성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원초적 자극. 남자는 여자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시절의 자존심 자극입니다. 그래서 20, 30대 남성은 회전율이 높아 투자를 못한다. 노인들이 투자를 더 잘한다. 니들이 노인보다 모자라? 회전율이 낮은 여성들이 투자를 잘한다. 장기 투자해라. 두 번째, 여자도 투자해라. 한국 주식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 주식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데 지금 게다가 80% 상승하고 외국인이 파는 상태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떨어졌네? 앞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저거 사볼까? 이런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남은 유동성이 필요한데 만만한 게 이거거든요. 서학개미. 저 유동성을 끌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남성을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는 조작질, 애국심 프레임. 여기 보니까 너네 우파잖아. 탈국가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주의자잖아. 우파잖아. 애국심 프레임. 원인은 막대한 소비 쿠폰과 재정 부채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동시에 이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만큼 혹은 엔화가 이제 좀 많이 낮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엔화를 사는 만큼 저 좌파 지지자들에 대한 공격도 가능할 겁니다. 외국인도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사람도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리스크 해칭을 하고 있고 개인도 리스크 해칭을 하고 있고 기업도 리스크 해칭, 환전 지연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애국심 프레임으로 판단력을 흐트리기 위한 거죠. 이건 역겨운 겨냥입니다. 한국의 20대 남성의 경우에는요, 군대로 인해서 사회 진출이 늦어서 소득이 낮은 편인데, 지금 현재 첫 시작할 때 한국 주식으로 해라. 그 다음, 서학개미 있으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 한국 거 사라. 예를 들어, S&P 500을 무지성으로 계속 샀을 때,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만은, 사람이란 게, 여기에 이해도가 부족하면 그러면 한국 주식 코스피 200도 사볼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 주식의 저 폭등처럼 한국 주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남자냐? 좌파 성향 가진 사람 특징인데 지금 이제 80% 여성이 20, 30대 여성이 민주당 지지잖아요. 좌파 국가나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 특징이에요. 화려한 걸 좋아하면서 문화예술이라 포장하고요. 비생산적이면서 부채 관리에 유달리 취약합니다. 이거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좌파 성향을 가진 경우가 부채 관리에 유달리 취약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평등이라면서 자신이 이런 비생산적인 소비가 전통 문화 교양이라고 여기고 우위인 척 한심하게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가치가 똑같을 거야. 어차피 이들이 사는 방식이 B2C 추출 경제다 보니까 의존적 경제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부채 관리가 취약한데 서학개미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구나 해가지고 나온 게 있거든요. 서학개미 행태 분석. 여기서 뭐 자세한 건 볼 필요 없고 뭐 샀는지도 주로 나오고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40대, 50대 평균 소비 금액을 보면은 제일 높아요. 이 가장 진보적인 세대. 이거 2020년 발이거든요. 진보적인 세대. 자, 그래서 보면은 남성, 여성으로 또 보면요. 20대는 남성이 수익이 더 낮은데 여성이 당연히 수익이 높으니까 좀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근데 30대는 남성이 수익이 더 높거든요. 근데 평균 월에 40만 원씩 백화점 명품 해외 결제가 더 많습니다. 30대 남성 대비 여성이. 즉 뭐 실제 자산이나 보유연금이나 이런 게 남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심지어 20대에서조차도 보유연금이나 보유자산이 남성이 더 높습니다. 수익이 더 낮은데. 즉 좌파식 성향의 특징인데 소비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대출도 부채도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소비가 한번 늘어난 게 다시 줄어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보면은 평균 배당금이 대체로 높은 쪽에 속하는 게 남성 쪽입니다. 시드머니가 크니까. 왜? 소비가 적고 투자가 더 늘어나서 배당금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뜯어먹냐. 그리고 배당률도 또 심지어 미국이 더 높습니다. 배당 성향이. 그래서 안정적인 저걸 잘 모아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대다수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20대, 30대, 40대다. 그 중에서 남성들, 30대 남성이 주류이고 저걸 한국 주식으로 끌어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50대, 70대는 명품 소비가 엄청나다. 50대는 특이하게 명품을 여성보다 많이 사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성이 선물을 하는 용도로 보여요. 이때는 용돈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남편 카드. 20대, 40대는 여성의 소비가 남성의 소비를 앞지르는데 20대에서 40대는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보다 보유연금이 높고 구매력이 높습니다. 또한 배당도 더 많이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 남성 소득이 떨어지는 20대를 제외하고는 30대, 50대는 남성이 소비도 더 적고 임금도 높은데 배당을 더 많이 받아요. 안정적인 투자를 위주로 합니다. 이건 한국 주식의 40대 여성들의 B2 고수익률 그리고 한국 주식의 60%가 손실 구간인 걸 생각해보면 여성은 상당히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리고 도박적 투자를 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채 통제가 안 되고 소비 통제가 안 되고 도파민성 투자 통제가 안 되는 경향이 상당해요. 여성 부분. 자, 이거를 어떻게 공략을 하냐? 남성을 자극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자, 전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셨다시피 충분히 한국 주식 저렇게 80%가 올랐는데 60%가 손실 구간인 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 B2가 높은 거. 그런 게 보였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츠마와리 시절에 쓰던 남성 자극형 컨텐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프레임이란 건요. 사실이 아니든 사실이 맞든 상관없는 자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남성의 자존심을 자극하면 여성에게까지 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은 그렇지 여자가 더 잘한다고 한국 주식을 해야지. 남성은 뭐야 여자보다 부족하면 안 되지. 한국 주식을 해야지. 결혼했으면 아이씨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투자를 할게. 여자가 더 잘한다잖아. 남자보다. 영업을 할 때는 처음에 하시면은 이제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는 그런 좀 급박한 경향이 있거든요. 회전율이 높고 그러니까 펀드에 맡기시거나 ETF를 사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고. 계좌 하나만 드시죠. 이거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되고 정부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원래 전통적으로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맥주라는 일상 음료에서 커피로 전환해야 돼요. 밖에서 커피 마시는 커피하우스들이 있어요. 거기 그게 교양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집에서 맥주 마시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노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영국 남성들이 커피를 마실 때는 정력이 좋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난 후부터는 프랑스 남성처럼 정력이 약해졌다. 이 자존심을 발광하다가 여성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찻잔 세트와 홍차가 팔리기 시작합니다. 영국 차문화 시작이 이겁니다. 중요한 건 돈을 벌고 그걸 쓰는 사람이 누군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거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장난감을 지불하는 사람은 부모지만 그걸 사달라고 발광하는 티니핑을 사달라고 발광하는 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키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2010년 전후로 돌아가 봅시다. 예를 들어 여성이 투자를 더 잘한다는 건 상당히 구시대적 조작질인데 IMF 이전에 삼증권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정부의 보도매매 같은 식으로 그날 뭘 얼마 정도 매수를 할지 매수가 빵 나와야 돼요. 그게 매일 아침 팩스처럼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를 좀 띄워야 되겠네 해서 삼증권사에서 2조씩 빌려줍니다. 그리고 주가를 띄워. 근데 이 세 개의 증권사를 다 합쳐도 2조 자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내다가 부채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는데 3대 증권사가 IMF 이후부터 각기 이합 집산이 되고 서로 이제 각기 또 새로운 증권사로 만들어지고 2002년 정도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서 우리 이제 영업 제대로 다시 또 시작해볼까 하는 겁니다. 대신증권이 최초로 HTS를 시작했긴 했는데 실제로 이게 HTS가 대중화된 건 한 2010년? 요 정도쯤 되죠. 그래서 2005년쯤 되어서야 HTS가 본격 퍼지기 시작했어요. 시작. 대중화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던 시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2015년도까지 증권사의 주수익은 수수료였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수수료의 영향은 커요. 근데 그 수수료를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은 쩐주를 모셔야겠죠. 쩐주를 모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PB센터의 영업으로 돈을 많이 들어와야 거기에서 수수료를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양이 이따만큼 건데 여기에 뭐 1%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쩐주를 많이 모셔야 되고 그때 PB센터가 중요해졌습니다. HTS로 개인금융을 적극 유치한 게 키움증권이고 이걸 기업금융까지 확장했고 자산가를 위한 PB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게 삼성증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또 그리고 중국 투자로 펀드 수익률로 대박을 낸 게 미래에셋이고 그래서 당시 사모님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도 했지만 주식도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PB센터를 뭐 미술품도 집어넣고 요즘은 이제 그 자녀들 학업 컨설팅 같은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2005년 기사입니다. 주식 투자 여자가 더 잘한다. 제가 2025년, 20년 지나서 또 볼 줄 몰랐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거 아내한테 맡기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영업을 한다고 해보면 빡치지. 근데 번거롭지. 사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따지지 말고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라는 거야. 계좌 하나 터주시라. 그럼 그 당시에는 프로그램 매매 방식으로였는데 이게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더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팝니다. 주가가 오르면 더 사야 되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그걸 많이 사고 팔수록 수수료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혼자서 액티브 펀드를 하면서 나는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하고 주가가 오르면 산다 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은 요걸 듣는 겁니다. 그 요걸 듣고 꼴찌 펀드 들어가서 1등 펀드로 그 매번 만들던 그 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견제받았죠. 그래서 두 번째, 여자가 더 잘하니까 여자는 재산을 운용하는 가정, 그 재산을 운용하는 그런 것들은 주부가 해라.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남성은 여자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니? 자존심 있지? 개인 계좌 터라. 이런 것들을 영업할 때 기사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대사로 써먹는 거예요. 영업하는 용도로. 무엇보다 요 시대에는 지인들한테 계좌 터달라고 하고 2만 원을 넣어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 시기예요. IMF 금융위기에서 극복한 지 몇 년 안 됐고, 카드 버블 난 지가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왜 학력 높은 애들이 중요했냐? 부모들, 돈 많은 부모들이 지인들이고, 그리고 PB센터에 미술품 걸어두면 그 미술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됐던 그런 식입니다. 영업하기 좋았어야 돼요. 물론 소수의 굉장히 운영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인식 자체가 부족한 시대라서 그냥 계좌 하나 터달라는 게 더 중요했던 시대예요. 사회 전체가 영업으로 돌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빌딩 타기라는 영업이 있었거든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은 들어와가지고 그 카드 좀 내달라고 아줌마들이 와요. 그럼 빌딩 타기 아저씨들도 오고 그런 영업인들이 들어오고 보험 가입하러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인 영업에 뭐 재무관리 영업 이런 것도 가득하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PB센터 가면 세금이나 줄여달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상속 계획 세우니 아니면 한국 뜨냐. 그래서 이런 언론과 합작한 왁구로 중국발 펀드도 팔고 브라질 채권도 팔고, 이거 브라질 채권에 물린 사람 많을 텐데 프로그램 매매 돌려두면서 펀드 운용할 때 시장이 폭락하면 더 사고 시장이 올라가면 팔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냐? 펀드 도입되고 금융공학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기가 되면서 증권사 인력이 물갈이 되고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남아있는 사람들은 금융공학 석사 간 다음에 펀드를 장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브라질 채권 그런 식으로 팔린 거죠. 멋 모르는 상품 1% 투자하고 손절 못하면 죽어요. 이 사츠마오리 시절에 이걸 지금 2025년에 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최대한 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채권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은 서학개미의 개인 계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말에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 이유도 포함해서 이제 증권사들의 수익 판도도 상당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브로커리지 수수료 비즈니스는 중요한 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수익이 늘어났을 뿐. 자, 삼성증권 재무제표거든요. 자, 순수탁 수수료. 여보,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예요. 수수료 이게 제일 높죠? 두 번째는 높죠? 그리고 상품 운용 금융 수지. 손익과 이자 환율 이런 걸로 변동률이 없죠. 이거 운용해가지고 하는 수지. 예, 주가 더 올라야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계좌 트는 거랑 그 다음에 주식 오르는 거랑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대출해주는 것도 같은 수익 계열이에요. 이거 뭐 이야말로 순환경제의 창조경제. 그리고 인수 및 자문 수수료. IPO와 인수 자문하는데 상장 더 많이 하고 수익 많이 늘어날수록 상장이 더 쉬워져요. 주가가 오를수록 상장이 더 쉬워져요.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즉 증권사는 그 하나에 모든 게 걸려있어요. 이 세 개가 핵심이잖아요. 한국 증시가 좋고 스타 기업이 탄생한다 IPO고요. 증권사도 투자하면 상품 운용 수지 이런 게 더 좋아지고요. 개인들도 열심히 거래한다. 순수탁 수요가 높아지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IR이란 건요. 투자자용 홍보고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구조, 이 순환경제의 구조를 만드는 게 주식시장의 핵심인 겁니다. 현실은 그저 작동할 뿐입니다. 근데 그건 인식이랑 달라요. 저렇게 인식을 만드는 것과 작동하는 현실이 다르다는 거죠. 통계를 봤으면 알겠지만 여성은 상당히 도파민형 비토를 많이 하고 소비 역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버는 돈은 좋은데 적은데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드 규모가 작고 이 작은 시드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처럼 비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벌고 싶어서 도박을 많이 하고 여기에다가 한국의 윗세대는 용돈을 받아서 쓰던 경험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운용을 더 실패해본 시장 지불의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저 40대, 60대가 가장 그랜마 버핏이다. 전부 착시 현상이죠. 물린 상태죠. 물려서 비자발적 투자로 지금 이제 복구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사주지 않으면은 비추는 게 지금 다 몰락해. 그리고 서학개미가 있네. 너네 빨리 한국 주식 사란 말이야. 이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권모술수, 프레임, 왁구잡이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저 비트를 서학개미 자금을 끌어들여서 떠넘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거고요. 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액주주 혜택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나 국장 안 돌아가려고 하는 서학개미 이런 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진짜? X86의 손실 구간을 커버해주고 경제적 장악력을 유지시켜야 되고 반발한 10대 30대의 경제적 장악력을 줄여야 되고 즉 공격입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는 민주노총이에요. 즉 언론, 증권사, 정부가 합심해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땐 어떤 이유와 또 명분을 만들겠죠. 이런 프레임 조작질은 정부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가가 폭락하면 마치 예전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범죄나 분식회계 위협을 기업을 뒤늦게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전방에서 영업을 띄고 대여하는 사람들에게 무기처럼 명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보통 영업용 대사가 되고 국회에서는 떠들기가 되는 거죠. 이 프레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냥 진실은 작동할 뿐이고 인식만 바꾸려는 목적인 거죠. 인식으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쌀 때 사고 장기간 가지고 있으라고 권유하는 게 가치평가인데 이런 고점 올랐을 때 사지 말라고. 고점 갱신이 장기간 잦은 곳에서나 이 가치평가가 통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벤트 드리븐이지 실적 드리븐이 아니에요. 사실상 장기 성장 자산의 버블을 평가해서 바이 앤 딥을 해서 장기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이 미국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 같은 곳은 안 통합니다. 이런 프레임 조작질 월가도 하고 정치인도 하고 기업도 하고 정부도 하고 모두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공동체에서 돌아가는 인식적 프로토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최종 부담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고 숫자를 보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목적은 언제나 현재를 평가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숫자를 보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런 프레임이 안 풀렸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막대한 재정 살포, 국채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증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한국인 기업의 환전 지연 이걸 통해서 디베이스먼트 그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폭등 요건데 지금 정부는 그럼 이게 안 통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재정 팽창이잖아. 그럼 돈 뿌려서 부동산 가격 월세가 오르면 시장이 거래하는 국민 탓하듯이 부동산 거래 과제 하듯이 다시 희생양을 찾을 건데 첫 번째는 인식적으로 국민 탓을 하겠죠. 얘네들은 검열로 먹고 살고 표적 집기로 먹고 사는 거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환율 그 돈을 뿌려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 하나를 지금 대놓고 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석이고 이게 진실인데 이거를 최대한 국민 탓하면서 짓거리는 거죠. 죽어도 자신이 돈을 뿌린 탓이라고 말 못할 겁니다. 세금은 떠넘기면서 자신들 탓은 안 할 거예요. 좌파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금 착취하고 있는 그 현황입니다. 얘들은 백악견이라서 돈 안 내잖아요. 두 번째, 돈을 쓰는 존재자야. 세 번째, 그런데 그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세금은 떠넘기고 네 번째, 그러면서 종묘 개발 같은 생산성 있게 세금 적게 쓰겠다는 건 방해하는 족속들이잖아. 그게 좌파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공격하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처참하게 죽어도 동정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먼저 공격을 하다가 나가 떨어진 거니까 온전히 우리는 피해자고 방어자입니다. 그 방어를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입니다. 무기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과격하게 외화 환전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는 있어요. 기업의 환전 지연에 대한 억압 그리고 금융 억압으로 인한 환전 규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기업을 압박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450조 투자를 하겠다고 하던데 작년이 2024년이 11조 투자인데 450조?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60조입니다.
지금 96,700원 기준점에 560조예요. 근데 450조를 투자한다고? 자, 유동자산이 227조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287조입니다. 이거를 영끌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게 500조예요. 500조. 이거 450조 투자한다고요? 한 해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 72조 나옵니다. 이거에 450조를 투자를 한다고? 5년간? 5, 7, 35, 2, 50, 360조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배짱으로 450조를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러려면요, 쿠팡식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끌어모아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량 투자는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심지어 돈이 빠져나가니까.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현대차는요, 현금을 수금할 기대가 생길 때 증가합니다. 주가가. 현대차 지금 현재 영업 적자 상태거든요. 영업 현금 흐름 적자 상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거 왜 빠져나갈까요? 미국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으니까 현금을 뽑아내는 단계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고도 확대하는, 시장 확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성 사업들이기 때문에 둘 다 고정비성 사업이란 건 일정 부분 이상 되었을 때 현금이 급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걸 450조를 투자한다고? 그럼 저 수요는 누가 되는데? 저 수요를 어떻게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저게 뻥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 만만한 개인을 억압하는 금융어박을 하는 거죠. 자, 지금이야 서학개미 탓, 국민 탓을 하는 거지. 차베스, 베네수엘라, 과거 아르헨티나를 생각해보면요, 외화를 강제로 환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차베스식, 과거 아르헨티나식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대중도 저기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남미 쪽에 아마 이걸 강제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든 저걸 뺏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격한 정책이지만 이 정권이 추구하는 게 이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대다수는 이렇게 과격할까 생각하지만 좌파는 금융통제, 금융억압에 대해서 과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금융억압은 신용이 낮은데 대출을 더 시켜주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 발언에 고신용자 4%, 저신용자 3%, 금리 역전되는 거, 이거 하는 겁니다. 금융은 그냥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중요시 취급될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니란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란 건 그냥 어찌되든 상관없는 거, 필요할 때 써먹을 만한 그런 도구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밀레이 시절에 폐지한 환경 규제, 과거에는 그럼 환경 규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14년 만에 아르헨티나가 환경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환율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있고요. 자, 2017년 현재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시기죠. 분기당 40만 달러, 연간 160만 달러까지 환전 허용. 다만 환전 신청 금액은 법인세 신고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개인은 분기당 500달러, 연간 2000달러까지만 환전을 허용한다.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빛의 혁명이라고 짓거리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혁명의 결과입니다.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런 금융어박은 배드뱅크도 마찬가지인데, 배드뱅크 부담 비율이 70%입니다. 기존의 5대 은행이. 이건 금리와 수수료로 올라오게 되겠죠. 주변에 좌파 지지자가 있으면요, 너 때문에 세금, 보험료율, 전기세, 환율뿐 아니라 금리도 올랐다고 욕해주면 됩니다. 공격해주면 돼요. 덧붙여 금융억압이 더 강해지면요, 암호화폐 전면거래 불가도 도입 가능할 겁니다. 마지막, 좌파들이 주로 하는 거, 뭔가 안 풀린다, 상황이 안 좋다, 경제가 개판이다, 그럼 부자를 탓하는 겁니다. 사회주의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예를 들어 마오쩌둥의 대약지 운동이 실패하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부자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국민 탓하기가 안 통하면 아예 초점을 좁혀서 부자 탓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공략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죠. 이런 비토에서 실패한 자들이 드글거릴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쯤에서 차베스식 경제 정책 과정을 이해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환율이 폭등하죠. 가격 통제를 합니다. 물자가 부족하고 배급제가 진행이 되겠죠.
자본 통제를 하고요. 암시장 형성이 되고 달러가 확산되겠죠. 국영화하고 생산성 붕괴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이 달러화를 더 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이 코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델을 통해서 배급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애초에 사회주의는 화폐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마르크스 유물론 세계관에서 화폐는 관념론적인 것일 뿐 이들에게 가치라는 개념은요, 오직 노동으로 인한 물자, 유물로 있는 물자, 정신적 가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은 유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착각해요. 유물을 좋아하니까 나는 유물론자다. 아니요, 그건 취향이죠. 관념론자입니다. 유물로 정신이 만들어진다 믿는 게 유물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그게 메인이 아니라 유물이 본질이다. 그래서 이들이 바라는 건 시장이란 곳에 거래를 없애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들은 시장 대신 정부가 들어가고 거래 대신 배급이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겁니다. 매매든 전세든 임대든 이거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중요한 건 뭐? 철학적으로 자립 추구의 발판이 되는가 아니면 의존하여 다시는 자립하지 말라는 배급의 발판이 되는 가 이 차이입니다. 이들은 산업혁명을 욕하지만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진화가 없습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개인적으로 이 상태로 가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재정 팽창에서 포퓰리즘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 부동산 법을 재점화를 시도를 할 겁니다. 이미 부동산 거래 허가제로 점화되고 있죠. 불만이 가득할 때 LH 자금을 해결하면서 지방 부동산까지 띄우면 LH 임대주택 공급이 더 편해집니다. 그럼 청년 임대료 폭등하고 추가 부동산 구입 사다리도 불구하고 자립도 불가하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배급 사회로 바꿀 수 있고 노예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통제하기 편하니까 말기 자본 통제하고 기업 압박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외환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아마 요걸 병렬적으로 동시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요 단계까지는 안 왔어요. 2배가 올라야지. 그리고 다시는 서울 부동산을 못 사는 상태가 되지. 그럼 방법은 하나죠. 서울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 쪽인 대구와 울산, 부산 이쪽으로 넘기고 보수 쪽에서 카운트 쳐야 되는 건 지금 텍사스 쪽에서 넘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파 쪽에서는 대구와 부산, 울산 중심으로 내려가 버려야 되고 서울을 사람 살지 못할 만한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뉴욕처럼. 자, 그럼 한국 시장의 경제적 구조 붕괴는 언제쯤 생길까? 1,600원 환율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무역 수지 감소와 AI 버블 붕괴가 합쳐져가지고 지금 현재 무역 수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한 1,600원 정도쯤 되면 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뭐예요? 관세가 있습니다. 관세가 있는 순간부터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수출이 잘 되는 그 상태가 안 통해요. 지금은 관세가 있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뭐?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지 마라. 그러나 이들이 바라는 건 뭐죠? 수크라죠. 중국 편에 서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말하는 저 2단계 중간에 종묘 개발이 걸려 있는 거고요. 자, SH가 이겨야 서울이 임대가 제공이 되고 커버가 되는 겁니다. 미리 말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십시오. 그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사람, 최적의 상황에 대비한 사람은 알아서 죽게 될 겁니다. 미래가 내가 지금처럼 계속 벌고 잘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은 알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공격하다가 나가 떨어진 겁니다. 단지 그 방법론이 정치 지지를 이용했을 뿐. 그러니까 동정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은행은 지금 현재 배드뱅크 때문에 구조조정이 분명 나올 겁니다. 정년해고 예측합니다. 저는. 자, 그럼 이런 자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그냥 이거 하십시오. 그리고 숫자를 보는 겁니다. 평온을 찾기 위해서 레이시언을 이성적이기 위해서 숫자를 보는 거예요. 저는 2025년에 사츠마을이 돌리던 시대의 조작기를 보네요. 이게 뭐냐면은 신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세례 비슷하게 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하는 게 이 사츠마을에 있거든요. 네. 그럼 너는 이거 어떻게 안 돼?
왜냐하면 증권사 운용하다가 증권사에서 피하라는 누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이거 목적이 그거라고. 그럼 PB센터에서 영업하기 좋고 일상 영업하기 좋고 좋은 무기가 된다고. 어떻게든 말 만들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사는요, 의도가 명확해요. 권모술수가 난무하니까 아무나 막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이용합니다. 중요한 건 뭐 짬 때리기, 즉 최종 부담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바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서학개미를 노리고 있는데 서학개미는 건실해요. 정확히는 20, 30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저들의 지향 모델이 베네수엘라이고 수크라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최악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싸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 중에 하나는 원화 탈출을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원화 탈출을 하십시오.